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겠는데요. 지금 러시아가 15개 휴전 합의 조항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항복 이런 이야기 안 하죠. 그걸로 봐도 지금 러시아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전황이 흐르지 않고 있다 라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수도 키이우 북서쪽에 완전히 지금 러시아군이 밀리고 있고, 자, 이런 상황에서 그 지역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전가가 나왔습니다. 아주 고가치의 최고급 전폭기, 전투기들이 다량으로 격추가 됐는데, 그런 이야기 한번 해드리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정말 국경 도시에서까지, 바로 국경 옆에서까지 러시아군을 사냥하는, 그걸 또 캠코더로 찍고 액션캠으로 찍고 하는 이런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는, 아주 여유롭게 사냥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겁에 질린 러시아군의 헬리콥터, 공격 헬기들, 참 황당한 상황들. 러시아군이 저는 정말 무서운 군대인 줄 알았는데 겁에 질려 있습니다. 자, 신인균의 국방TV 그리고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계속 알려드립니다. 자, 3월 17일 전황 일단 먼저 보고 들어가겠는데요. 전과는 어제보다 병력은 한 200명 더 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차는 14대, 장갑 차량은 105대를 격파를 했고요. 정말 많이 격파를 했죠. 야포 보고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항공기는 여기는 지금 2대라고 나와 있는데, 이 총참모부에서 이 전과를 발표한 그 다음에 키이우 북서쪽에서 어마어마한 전과를 올렸으니까 아마 내일 전과에는 지금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는 그 엄청난 격추 기록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과는 나와 있고, 지금 여기 지도를 보시면, 전황도를 보시면 어제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러시아군의 공격은 거의 교착 상태,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이 밀어내고 있는 상태로 전황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제하고 아무런 큰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에게는 정말 하루가 긴 그런 상황인데, 러시아에게는 상당히 마이너스 효과죠. 자, 그러면서 주요 오신트 소식통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총참모부가 발표를 한 이런 것들 종합해서 전선 상황을 또 브리핑을 해드립니다. 일단 벨라루스에서 이 수도 키이우 쪽으로 지금 두 갈래로 지금 전력이 들어오고 있죠. 체르니우 쪽으로 병력이 들어오고 있고, 이 또 북서쪽 드네프르강 북서쪽으로 들어오고 있고, 이런 식으로 벨라루스가 지금 이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공격하는 병참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병력 동원을 해서 여차하면 벨라루스군을 투입하기 위해서 이 전선 지역에 벨라루스군을 동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놀랍게도 벨라루스 시민들이 반전 시위를 하고 반전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병력이나 장비를 열차로 실어 날라야 되는데, 열차 기관사가 그 실어 나르는 철도에다가 기관차를 끌고 와서 거기다가 기관차를 고장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다 반전구호 적어놓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 그 철도 레일을 사용할 수 없죠. 또 시민들은 트럭들, 대형 트럭들을 끄집어내서 이 키이우 쪽으로 가는 이 도로, 그 도로에다가 대형 트럭들을 갖다 놓고 그걸 타이를 펑크 내고 고장내서 그냥 도로를 막아버리고, 그 도로를 통해서 벨라루스의 젊은이들이 이런 해서는 안 되는 전쟁에 투입되지 못하도록 시민들이 지금 자발적으로 나서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지금 보고가 올라오고 있고요. 정말 루카센코 대통령도 멀리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부정선거 이슈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가면 곧 축출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죠. 거기 총참모장이 나는 전쟁 안 한다, 그리고 또 항명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러시아가 체르니우가 여기 아니겠습니까? 키이우의 북동쪽이죠. 이 체르니우, 그리고 수미, 이렇게 두 갈래가 키이우로 들어가는 주 기동로에 있는 큰 도시인데, 수미와 체르니우에 추가의 병력을 이제 투입을 중단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러시아는 지금 사관 생도들까지도 3학년부터 조기 임관을 시켜서 이 전선에 투입을 하고 있고, 지금 이 극동 지역에 있는 그런 병력들 탈탈 끌고서 지금 데리고 오고 있고, 시리아에서, 아프리카에서 용병을 모집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수미와 체르니우의 병력 투입을 중단했다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지금 뭐 찔끔찔끔 보내봐야 뭐 언발에 오줌 누기 해서 아무 흔적도 없다. 그래서 계속 증원되어서 오는 이 병력들을 한데 모아서 한 번에 치겠다라는 것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정말 능력이 안 된다. 이제는 다 끌고 와서 이제는 능력이 안 된다. 라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 추가 증원 병력이 적어지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의 93기계화 여단이 수미 쪽으로 공세를 확대했어요. 수미는 이런 식으로 개전 초부터 완전히 포위되어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쪽으로 들어오는 러시아군의 증원 병력이 없으니까 이제는 포위망이 약화되죠. 그러니까 이 수미를 지키던 93기계화 여단이 오히려 역습해서 국경 쪽으로 러시아군을 몰아내고 있는 상황. 그리고 또 역시 국경 지역에 있는 대도시죠. 하르키우. 이 하르키우에 대한 포위를 이제 드디어 러시아가 포기를 했다라는 오신트 소식통들의 보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금 3주 동안 하르키우를 때렸는데 그래도 점령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포기 하고 이제는 포위를 풀고 후방에서 포를 때리기 시작하는데, 그 포도 원래 지금 러시아가 122mm 다련장 로켓, 북한 말로는 방사포라고 하죠. 그걸 계속 때리고 로켓 위주로 때리는데, 이제는 그 로켓도 가격도 비싸고 또 탄약이 다 떨어졌는지 이제는 정말 뭐 냉전시대나 쓰던 203mm 자주포, 예전에 핵폭탄, 그 핵포탄 쏘던 거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이걸 끄집어내서 이거 가지고 사격을 해서 하르키우를 포격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해서는 안 되는 전쟁 범죄를 또 저질렀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게 지금 뭐 CCTV에 찍혀버렸는데, 러시아가 이 마리우폴에 있는 큰 극장이 있어요. 극장이라고 하면 뭐 우리가 멀티플렉스 극장 이런 게 아니고 오페라 같은 거 하는 그런 아주 멋진 그런 극장에 시민들이 한 1000명 정도, 1000여 명이 대피해 있었는데, 그 시민 대피해 있는 극장을 폭격해서 그냥 뼈대만 남겨놨습니다. 아마도 수백 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이 극장에서 폭격으로 인해서 발생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그리고 러시아군의 항공 지휘 통제기, 지상작전 지휘하는 이 지휘 통제기 2대가 극동에서 차출돼서 지금 이 지역에 가서 전투를 했는데, 이게 극동 지역으로 복귀했다라는 정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 보시면 before, after 보이시죠? before, 야 정말 뭐 파르테논 신전 같은 이런 멋들어진 외형의 이런 훌륭한 극장이었는데, 이 극장 내부에 한 1000여 명의 이 마리우폴 시민들이 대피해 있었는데 이걸 폭격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완전히 그냥 이 가에 있는 가장자리에 있는 뼈대만 남기고 중간 부분 폭삭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까? 마치 예전에 삼풍백화점 무너진 것처럼 뭐 이런 꼴이 돼버렸는데, 이 상황에서 이 내부에 대피했던 1000명 정도의 시민 중에 과연 몇 사람이 살아남았겠습니까? 이런 일을 러시아가 저지르는데, 그런 러시아를 정당하다, 그 러시아는 지금 정의의 전쟁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까? 저는 뭐 그런 분들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리고 이게 그 ADS-B 항공기 위치 송신 시스템에 잡혀 있는 항공기 식별 부호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비행기가 2대 있죠. 그리고 항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밑에 국경 같은 게 보이죠? 여기 밑에가 몽골입니다. 그래서 몽골 동쪽으로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극동 지역으로 오고 있단 말이죠. 이건 투플래프 214라는 항공기를 개조해서 만든 미국의 E4 같은 둠스데이 같은 그런 그 전쟁 지휘하는 그런 지휘 통제기예요. 그런데 이 2대가 극동에서 차출되어서 지금 우크라이나까지 가서 전쟁을 하고, 그러다가 지금 돌아오는데, 그러면은 뭐 기지에 와서 휴식하러 오냐? 아니죠. 지금 전쟁이 급박한데. 그럼 수리하러 오냐? 아니죠. 거기도 또 이런 거 비슷한 동종이 있으니까 거기서 수리 받으면 되죠. 그럼 왜 오냐?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이 정도로 많은 지휘 통제를 할 자산이 이제는 없다 라는 것이 되고, 두 번째는 이렇게 ADS-B를 딱 켜고 쫙 오는 것을 보여줬으니까 우크라이나나 미국에게 또는 나토에게 우리 이제 전쟁을 좀 마무리하려고 한다 라는 사인을 보내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제 전쟁이 러시아가 애초에 생각했던 그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종착역으로 가는 것이 맞을지 한번 또 지켜보고 오늘 들어온 소식들 또 간추려서 알려드립니다.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장악하지 못한 서부 국경 지역을 통해
엄청난 종류와 물량의 구호물자들이 우크라이나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사냥하는 방식도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와의 국경선 인근에서 러시아군 장갑차를 사냥하는 영화 같은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서방 세계에서 지원받은 엄청난 양의 드론과 대전차 무기, 각종 장비들을 동원해 효율적으로 러시아군을 사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러시아군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영토방위군이 현지 시각 3월 17일 공개한 영상에서는 동부 국경도시 하르키우 북부의 코자자로판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영토방위군이 수행한 장갑차 사냥 장면이 드론과 휴대전화 카메라 등 여러 각도에서 촬영되어 생중계되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 장갑차가 피격된 장소는 러시아 국경에서 불과 4km 떨어진 곳인데요. 러시아군의 장갑병력 수송 트럭인 우랄 VV 차량 한 대는 우크라이나 영토방위군 대원들이 미리 지정해 놓은 킬존을 지나다가 RPG-22 대전차 로켓 공격을 받았습니다. 예비군 성격으로 이번 전쟁 기간 중에 소집된 이들은 러시아군 장악지역 내에서 드론과 휴대폰 메신저를 이용해 러시아 차량의 위치와 이동 방향을 실시간으로 추적한 뒤에 러시아 트럭이 지나가는 도로 옆 골목에 매복하고 있다가 단숨에 적 장갑차를 제압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공격이 러시아 국경과 가까운 마을에서, 그것도 러시아군이 장악하고 있는 마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인데요. 국경지역 작은 마을 하나조차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러시아군을 보면 그들이 왜 우크라이나 각지에서 보급 문제에 시달리며 각계격파 당하고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트럭이 갑니다. 트럭이 가는데 여기 후방에 장갑판으로 이렇게 보호를 하고 뭐 위는 보이고 뭐 이런 그냥 병력 수송 트럭이에요. 이걸 이제 사냥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전봇대 같은 게 A자처럼 이렇게 보이죠. 여기 숨어 있다가 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드론이 보시다시피 계속 따라가죠. 그래서 이 사람하고 통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정확하게 타격하는 걸 드론이 계속 지켜보고 있는 모습인데, 자, 여기 또 이제 사수가 영토방위군이에요. 예비군이죠. 머리에 액션캠을 달고 자기가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고 나가서 장전하고 쏘는 거 촬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모습을 실시간으로 생중계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 로켓포를 맞은 장갑 트럭이 밀려서 가다가 이제 조종 그 운전수와 조수석에 있는 그 선탑자가 거의 뭐 사망이나 중상을 입은 것 같아요. 그쪽을 조수석 쪽을 바로 맞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교통 표지판을 치고 그리고는 들어가서 전봇대를 들이받고 그리고 이제 섰습니다. 뒤에 있는 병력들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여기 차에만 계속 있겠습니까? 내려오죠. 내려오면 양사방에서 기관총이 날라오겠죠. 그렇게 해서 또 제거가 되는 이런 상황인데, 자, 여기가 그러면 뭐 우크라이나 완전 깊숙한 곳이냐? 그게 아니에요. 하르키우에서 북쪽 국경, 이 벨고로드 지역의 바로 코앞입니다. 국경에서 4km 지점에 있는 조그만 마을인데, 분명히 그 교전 지역에 대한 전황도를 보면 이 지역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즉,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서도 이렇게 우크라이나 영토방위군이 드론까지 동원해서 이런 그 병력 수송 트럭을, 장갑 트럭을 사냥하는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그냥 여기 카메라 설치, 저기 카메라 설치, 킬존 딱, 야, 여기 올 텐데 여기서 잡자 해서 아예 카메라를 여러 대 설치를 해놓고 사냥하는 이런 모습까지 연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러시아군이 뭐 여기 여기저기 빨간색 돼 있어도 실제 러시아군이 정말로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이 영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더 황당한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놀랍습니다. 공격 헬기, 러시아의 최강 공격 헬기 카모프 52 그리고 밀 28, 허벅, 이 공격 헬기들이 황당한 전투 장면 공개가 됐는데 참 개구력입니다. 러시아는 개전 3주 만에 집계된 것만 108대가 넘는 수의 헬기를 잃었습니다. 러시아 헬기 조종사들은 지금도 사방에서 날아오는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에 대한 공포에 떨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정말 황당하고도 기막힌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주요 격전지에서 러시아군 헬기 피격과 격추가 급증하면서 러시아군 헬기 조종사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러시아 공격 헬기들이 표적에 접근해
정밀 타격을 시도하고 있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3월 17일 영상과 함께 리포트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러시아군의 최신 공격 헬기인 카모프 52와 밀 28이 연이어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전장 상공에서 플레어를 뿌리며 기술을 하늘로 올리며 허공에 로켓을 발사하는 황당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이들이 발사한 로켓은 80mm 또는 122mm급의 규격의 러시아군 표준 무유도 공대지 로켓인데요. 이들은 구경은 다르지만 최대 4km 정도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어 주로 근접 표적 공격에 사용되는 무기입니다. 러시아군 헬기들이 이 로켓을 허공에 쏜 이유는 표적 주변에 포진한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에 대한 공포 때문인데요. 러시아 헬기들은 표적에 접근해 로켓을 쏠 경우 자신들의 로켓보다 사거리가 더 길거나 비슷한 적 지대공 미사일에 피격될 것을 우려해 유효 사거리 밖에서 로켓을 곡사로 쏘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직사용으로 개발된 로켓을 곡사로 쏠 경우에 사거리는 크게 늘어나겠지만 탄도 계산이 불가능해서 그 로켓탄이 어디로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러시아군 조종사들은 표적을 파괴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생존이 더 우선이라는 판단하에 이런 공격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런 공격으로 발사된 로켓탄이 군사시설이 아닌 민간인 지역에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인데요. 러시아군 이제 그만 이성을 되찾고 무고한 희생을 유발하는 전쟁 범죄 행위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자, 여기 러시아가 보유한 최강의 공격 헬기 2종 세트입니다. 밀 28 호벅, 그리고 카모프 52 호컴, 이 두 개의 공격 헬기, 이 두 종류의 공격 헬기가 한꺼번에 한 화면에 등장하는 것도 참 놀라워요. 여기 이제 헤르손 인근이라고 하는데 헤르손에 지금 뭐 연이어서 지금 포격 그리고 특수부대의 침투에 깨지고 있는 바로 그 헬기 기지 있지 않습니까? 활주로 거기에서 출격한 건데 카모프 52와 밀 28은 서로 다른 기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운용하는 부대도 아주 다르겠죠. 그리고 이 헬기들은 밀 24 하인드와 달리 아주 하이급 공격 헬기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코브라 그리고 얘들은 아파치 뭐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당연히 운용하는 부대가 완전히 다르겠죠. 그런데 한 화면에 자 카모프 52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밀 28 호벅이 오고 이런다는 것은 지금 뭐 러시아도 여기저기 다 긁어 모아가지고 뭐 너 몇 대 남았어 이리 와, 너 몇 대 남았어 이리 와. 자 그렇게 해서 그냥 주먹국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정말 놀라운 것이 여러분 야구를 만약에 할 때 투수가 홈플레이트에 있는 포수에다가 직구로 던지는 그 정확도 하고 또 위력하고 외야수가 곡사로 던지죠. 외야수는 직선으로 포수에게 중견수가 펜스에서 던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곡사로 던질 때의 그 위력과 정확도가 뭐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외야수는 연습이라도 많이 했지. 여기 연습도 안 하고 곡사로 직사 로켓을 쏩니다. 정말 황당한데요. 이렇게 카모프 52가 오더니 그냥 곡사로 쏩니다. 왜? 직사로 쏘려고 하면은 사거리 내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거리 내에 들어가면 스팅어가 날라오죠. 겁나죠. 그런데 로켓 한 80mm 로켓은 잔뜩 싣고 와서 야 너 다 쏘고 와 라고 명령받고 왔는데 이거 다 쏘려고 진짜로 들어가면은 스팅어 맞고 죽죠. 그러니까 그냥 멀리서 곡사로 쏘고는 플레어 빠바방 터뜨리고 도망가는 겁니다. 자, 얘는 이 정도 했는데 뒤에 들어온 이 하인드는 뭐 정말 황당하게 정말 저공으로 들어오다가 점프를 하면서 쏘고 이렇게 도망가는 정말 황당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자,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죠. 일단 플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На попасную, нате вам, пидорасы. Второй. Получите, козлы, блядь. 정말 황당하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러시아군의 군기, 그들의 용맹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땅에 떨어지고 없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 이 카모프 50이나 밀 28도 정말 고가치의 자산이지만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미콜라이오 주지사가 고려인, 즉 한국인 3세 아닙니까? 그 사람이 이 카모프 51을 2대 격추했다. 그리고 미콜라이오를 절대 적에게 내주지 않는다. 미콜라이오를 지나가게도 하지 않는다. 미콜라이오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핵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라고 지금 호기를 부르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휴전 협상이 타결되기 전에 어떻게든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무리한 시도가 키이우 전선에서 엄청난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키이우 외곽 공세에서 16일 오후부터 17일 오전까지 무려 10대의 적기를 격추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키이우 외곽에서 러시아군에 대한 공세작전에 돌입한 가운데 패퇴 중인 러시아군 제35 연합군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되었던 러시아 항공기들을 다수 격추했다고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가 밝혔습니다. 총참모부는 키이우 시각 3월 17일 오전 6시 기준으로 전황은 전날과 비교해 바뀐 것은 거의 없으나 우크라이나 군은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를 확대, 유지하려는 적의 기도를 분쇄하고 지속적으로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총참모부는 키이우 서부 전선 일대의 전황을 전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 제35 연합군을 격퇴했으며 이 과정에서 방공군과 공군이 수호이 34 2대, 수호이 34 SM 세대, 헬기 세대, 무인정찰기 2대 등 10대의 러시아군 항공기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이 총 130여 대를 운용 중인 수호이 34는 플랭커 시리즈의 사이드 바이 사이드 복좌형 장거리 전투폭격기인데요. 하루 사이에 3대가 떨어진 수호이 SM 기종은 러시아군에서도 10여 대밖에 배치되지 않은 최신 개량형으로 정밀 타격 능력과 장거리 공대공 전투 능력, 극초음속 미사일 지르콘의 운용 능력이 부여된 러시아군의 주요 자산입니다.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 방공망 제압에 주로 투입되고 있는 수호이 34 SM이 격추됐다는 것은 키이우를 비롯해 우크라이나군의 방공 전력이 상당 수준 생존해 있다는 방증인데요. 지상군 주력 전차와 신형 전술 차량들에 이어 갓 배치되기 시작한 최신 전술기들도 대량으로 잃고 있는 러시아. 당분간 군사력 회복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전투기가 하루에 5대가 격추됐다. 그리고 이 키이우의 서쪽 이 전선에서만 헬기 3대, 무인기 2대 이렇게 격추됐다라고 총참모부가 밝혔고, 그리고 또 더 이어서 오신트 소식통들이 수호이 25 2대가 격추된 걸 봤다. 라고 또 SNS에 올렸어요. 자, 그런데 정말 이 놀랍습니다. 수호이 34. 이 수호이 27 플랭커 시리즈 중에서 폭격을 전담으로 하는 것이죠. 과거 미국의 F-111, 그 F-111하고 비슷한 임무, 그 F-111의 임무를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이 이어받았는데, 이건 뭐 스트라이크 이글보다 훨씬 더 덩치 큰 F-111에 가까운, 앞으로는 백파이어 폭격기의 임무를 이어받을 이런 전투 폭격기예요. 플랭크 시리즈가 아주 백조 주둥이처럼 길쭉하게 주둥이가 생겼는데, 여기는 오리 주둥이처럼 넓적합니다. 왜냐? 조종석을 사이드 바이 사이드 해서 2명이 탑니다. 여기에는 화장실도 있다는 설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화장실은 아니고 여하튼 뭐 변을 볼 수 있는 조그만 간이용 용기인데, 그 정도로 장거리 폭격하는 임무고, 이 중간에 지르콘이라고 하는 극초음속 미사일도 한 발 달고, 또 핵미사일인 KC-102도 4발 달 수 있는 핵폭격 임무도 하는 겁니다. 이런 게 러시아에는 총 130대 정도가 있고, 그 중에서 한 10여 대를 지금 점차적으로 개량해서 SM 버전, 공대공 전투, 그리고 폭격, 지르콘 다 할 수 있는, 뭐 지르콘은 수호이 34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SM 버전만 하는데, 그 SM 버전이 10여 대밖에 없는데 그게 지금 하루에 3대가 떨어졌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깜짝 놀라 뒤집어질 일이죠. 이런 고가치의 자산이 러시아가 몇 대 있지도 않은 게 한 방에 그냥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수호이 34 같은 이런 정말 고가치의 자산이 스팅어가 올라오는 이런 저고도에 들어가서 근접 지원을 하고 있다. 정말 참 러시아 황당합니다. 스팅어가 올라오는 고도보다 더 높은 곳에서 이 정밀 폭격을 해줘야지, 어떻게 그런 데 내려가 가지고 이런 고가치 자산들이 급강하 폭격, 이건 뭐 급강하 폭격하다 맞은 것밖에 해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황당한 러시아군. 전자전기도 하나 없이 정말 희한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카탈로그 데이터로 어마어마한 무기들, 선진 무기들 마구마구 보여줬던 러시아군이 전자전 재밍 하나 없이 그냥 무대포로 들어가서 이런 어마어마한 전투 폭격기들을 수풍 낙엽처럼 떨어뜨리게 만들고 있는 러시아군. 뭐 휴전에서 끝난다 하더라도,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이 러시아군의 전력을 회복하는 것은 상당히 오래 걸리겠고, 그 비용, 그리고 지금 3주 넘게 쏟아부은 이 탄약도 다시 만들어야 되죠. 이 탄약, 포탄, 이거 아마 앞으로 러시아군이 이거 재개하려면 정말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야 조금 회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가 잃을 게 너무 많네요. 그리고 체면, 뭐 러시아 이제는 다 러시아를 우습게 보지 않겠습니까? 핵만 없으면 뭐 우리 댓글 보면 핵만 없으면 우리나라하고 붙어도 지겠네 라고 하죠.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계속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립니다. 신인균의 국방TV,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